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2장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경제학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경제학이 뭘 다루는 학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연구해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요거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선택하는 게 요 사람만 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선택과 이 사람들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의 모든 분야가 이게 완벽하고 지금까지 나온 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도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사라든가 내용들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도 계속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틀은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게 새롭다고 하기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석 방법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비대칭 정보 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얘기하는 어떤 정보 경제학을 다루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영역이 정보 경제학. 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정치 경제학, 일명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퍼블릭 초이스라는 그것도 선택이죠. 집단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행동경제학, 또 행태경제학, 우리 책에선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대칭 정보화에서 선택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보도 사실은 경제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도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관심사가 되지만 모두가 정보가 없을 때, 모두가 정보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선택에서는 그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시메트릭이 이제 대칭된 거잖아. 그 이제 반대어로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비대칭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요. 미소를 짓겠죠. 누군가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약간 불안해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네요. 나는 말이야, 네가 작년 여름에 무슨 일 했는지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야, 도대체 뭐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 놀리기도 하는 그러한 거기 보시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의 차이야. 이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볼 겁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속성 때문에 히든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걸 이제 역선택과 레몬 마켓에 적용하는 중고차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추어진 행동입니다. 히든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와 대리인, 사용자가 직접 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상 하지 못하니까 대리인을 시키는 거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국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 정치인을 뽑았단 말이죠. 근데 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한테 그냥 편하게만 하는, 뭐 아무튼 그런 딴짓거리 하는 것을 우리가 감춰진 행동에 의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본인 대리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리기사 생각해봐.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대리기사가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그게 뭐 제대로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본인 대리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는데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 이렇게 해요. 근로자와 고용주.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볼까요? 그래, 근로자예요, 근로자. 자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걸 잘 몰라.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니 게으르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매번 모니터링 감시하는 게 어렵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숨겨진 특성과 관련해서요. 거기 보시면 중고차 판매하는 판매상은요.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공급하는 사람이야. 중고차 판매자고. 중고차 판매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구매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등한,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쪽, 그게 이쪽이야. 고용주, 중고차 구매자. 이 정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열등한 지위에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계약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정보가 있는 쪽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만 우선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대칭 정보 하에서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럴 해저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감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딴짓거리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게 뭐가 바람직하지 못하냐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열의가 없어.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데 게을러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만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은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열의가 없거나 게을러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적절해. 부적절하거나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모럴이잖아. 비도덕적인. 아니 불법은 아닌데 야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고용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인데 고용주는 사용자, 근로자는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프린시펄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대리인을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게으름이라고 나와 있잖아. 게으르게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대처 방안. 네, 첫 번째 한번 살짝 볼게요. 감시 감독의 강화다.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우리 효율 임금이라고 전에 배운 적 있으시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을 높은 임금을 주면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게으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해고가 됐어? 그럼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태함도 없어지고 이직도 감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거나 게을러지는 것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지급 연기, 이렇게 이연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높은 보수를 줬다가 열심히 받은 다음에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우선 계약은 체결하는데 네가 하는 거 보고 요거만큼은 약간 인질로 삼는 거죠.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많이 쳐줄게. 그래서 그게 보수를 거기 보시면 지급하는 것을 연기한다. 요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잘리면 이거 내가 쌓아놓은 거 있잖아. 대파짓으로 쌓아놓은 그 예치금을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 야, 열심히 해봐. 나중에 연말에 보너스 줄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또 나이가 많은 근무 경력에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하는 거. 이거요. 근무 경력에 따라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경력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네, 이것도 바로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속 연수가 오래되는 사람한테 높은 임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갓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은 하는 일도 없는데 도대체 왜 임금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만치는 않죠.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이외에도 사용자의 다양한 대응 방안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직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직장에서 주로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 거기 보시면 건물주가 소방 설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혜택은 화재보험회사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가입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방 설비를 적정 규모보다 작게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방 설비에 대해서 이거 안전하게 갖추면 좋은데 가능한 한 최적 수준보다 좀 적게, 그래야지 자기한테 좀 떨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자,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홍수의 위험이 큰 걸 알면서도 강변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강변에 살기를 원하는 경우.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있어. 좋아요. 여기가 이제 해안이라고 할게. 여기가 바닷가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 바닷가가 있으면 건물을 어디에다가 건물을 지어야지 좀 뭔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이게 파도야, 파도.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요 앞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방시설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지. 야, 거기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홍수 위험도 있고
야 이거 지금 안 돼 안 돼 위험해. 여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집안도 체크하겠지만 좀 위험해. 이렇게 뒤에 위치하는 데도 있어. 그럼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 가려면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고 이 사람은 바로 앞에 가는 거면 어디 호텔이 인기가 많냐면 얘가 당연히 대박이지. 인기가 많지. 인기짱 이렇게 돼요. 인기짱. 근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위치 하나 잘못 선정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잖아. 근데 진짜 홍수가 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막 으악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플로리다 이런 데서 좀 오래된 건물, 호텔들 막 진짜 그렇게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와 우리 보상해달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거기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거기 짓는 대가로 그런 건 보상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소방 설비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의무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534페이지 가보시면 정부는 첫 번째 줄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살지 못하도록 자 이거 인기 안 돼. 금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자, 보험회사는 건물주들이 얼마나 화재 예방에 열심인지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요. 또 정부도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데 얼마나 위험한 부담을 지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덕적 해이 관련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론은 뭐다? 맨 마지막 제줄에 완벽하게 완전히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불법은 아닌데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 534페이지 기업의 지배구조도 한번 봐보세요. 법인에 관련해 가지고 법인과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대리인을 CEO라 할 수 있죠. 전문 경영자를 우리가 선임해 가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용자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들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경영진이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영진은 아까 같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왼쪽 컬럼의 끝에서 5번째 줄 보면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일을 하거나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민다거나 전용 제트기를 구입해서 폼생폼사하는 거지. 사치스러운 파티를 개최하거나 큰 기업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 자기가 회장에 취임해서 막 자기 막 이름을 알리려고 막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인이죠.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이 고용주 대리인이 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하지 않으니까 해고시키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물론 주인이 주주라 할 수 있겠죠. 이사회를 선임해서 저기 CEO를 감시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과 이사회가 또 CEO랑 쿵짝쿵짝 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 어떤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성과에 따른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렇게 보수를 체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톡 옵션을 줘가지고 야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잖아. 너 주식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럼 너도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법인기업의 사용자와 그리고 대리인의 문제가 미국에서 2005년경에 뭐 앨론, 타이코, 월드컴 유명 대기업인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적 이익을 도모해가지고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고소되고 감옥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감추어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 문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시면 adver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숨겨져 있는 히든이야 관찰할 수 없는 히든 속성 때문에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서 판매자는 자기가 알아. 근데 구매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품질,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품질이죠. 낮은 물건을 판매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즉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불리한,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역선택입니다. 자,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보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중고차 겉으로 봐서는 이게 다 뭐 이렇게 세차도 하고 뺀질뺀질하게 하고 하니까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장마철에 물에 침수됐는지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문제가 많은 차를 소유한 사람도 있고, 소유한 사람,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 이게 다 전부 다 자기는 알아요. 중고차의 판매자야, 판매자. 판매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의 양이 많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작아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는 사람은 아는데 사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정확히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또 좋지 않은 걸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량품을 거기 보시면 중간에 레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품인지 진짜 좋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문제, 그게 역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중고차 시장에 아이고 난 이 정도 평균 가격 주려고 했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못 받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짝 아이디어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중고차가 있는데 차가 50대는 좋은 차가 있다 할게요. 구차, 똥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1,000만 원은 받으면, 이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소한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그냥 팔 생각이 있어. 오케이? 자, 근데 구매하려는 사람은요. 똥차를 가진 사람은 나는 말이야 300만 원 정도는 받으면 팔 생각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 할게요. 자,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구매자라 할게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잖아, 소비자. 마음속에 나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줄 생각이 있어 하고 네, 시장에 진입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차에 대해서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1200까지 맥스로 낼 생각이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400까지 낼 생각이 있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경제학 그동안 많이 했잖아. 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면 중간에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과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그 사이에 뭐 가격이 형성되면 1,100이라 할까요? 그러면 판매자도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팔 생각이 있었는데 1,100만 원 받게 됐잖아. 생산자가, 판매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게 판매자 이득, 생산자 이득이고요. 살려는 사람은 1,200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1,100만 원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역시 100만 원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게요. 자, 이렇게 레몬차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똥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지. 여기 뭐 350만 원 되면 둘 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 차인지 어떤 게 나쁜 차인지가 분간이 안 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평균 가격을 지불하려고 한다고. 그럼 평균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시장에 좋은 차가 절반 있고 똥차가 절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1200과 400을 평균 낸, 가중 평균 낸, 그럼 어떻게 돼? 1600을 2로 나누면 800 되겠죠. 800을 제시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0을 제시하면 이 800이라는 가격은 여기 중간에 위치하잖아. 그렇게 하면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뭐야, 나는 최소한 10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800 준다고? 그럼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구차는, 좋은 차는 시장에서, 마켓에서 나가요. 퇴출돼서, 퇴거해서 나가게 돼요.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거야. 물론 똥차는 거래되겠지. 근데 이제 좋은 차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보가 완전하게 되면 좋은 차, 나쁜 차, 레몬차, 플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좋은 차, 나쁜 레몬 마켓 다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그게 위축되거나 또 자칫 붕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봅시다. 두 번째 사례가 노동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노동시장에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줄에 효율임금의 또 다른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로자들은 어때? 근로자들은 능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다르고 달라. 근데 어떤 근로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기업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른데 기업 측에서 자, 임금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능력 있는 근로자들은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합시다. 기업의 신입사원의 능력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좀 능력자도 있고 평균이 여기에 좀 많이 몰려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업 측에서는 누가 능력자고 누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임금을 제시해. 똑같습니다. 중고차 시장하고 평균 임금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데 나를 저렇게 얘 때문에 이제 임금을 평균 임금 주니까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 에이!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웃해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나가면 요 위에 평균 임금보다 더 능력자들이 다 나가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평균 임금을 낮췄더니 그 임금 제시되는 임금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남아있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임금을 더 낮춰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나갑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임금을 낮추게 되면은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저능력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추는 게 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능력자들만 남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능력자들은 떠나요. 고능력자들은 엑시트해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효율임금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효율성을 뭔가 능력을 효율을 게으름을 탈피하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잘 알죠. 자기가 어떤 지병이 있고 뭐 아니면 유전적으로 어떤 병의 이력에 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그것까지는 잘 모른다 할게요. 그럼 건강보험을 운영할 때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람보다 당장은 아니지만 아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건강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아플 거 암보험 같은 거 할 때는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지 보험료를 계속 내서 그걸로 뭔가 이득을 취할 텐데 진짜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 보험 파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료는 평균보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안 아픈 사람들이 보조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괜히 안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뭐야 나는 보험료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낸 거 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전해주는 꼴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역시 엑시트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플 것 같은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되니까 진짜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진짜 나가는 비용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역선택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단락 봅시다. 시장에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 때문에 시장에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잘 못해. 이게 이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들은 의심이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침수된 건 아니야? 파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지는 않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을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도 그렇고 소개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리는 만들어줬어. 남녀 만들어줬는데 친구가 소개시켜줬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뭐 비리부터 흑역사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해 주면서 소개해 주기는 애매하잖아.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직원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중고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효율 임금이라고 그랬죠.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시장에서는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 조건에 자신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별로 나 뭐 이렇게 아플 것 같지도 않은데 보험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게 되니까 됐어. 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영건강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역선택 문제 때문에 민간의 보험사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야 보험 이거 강제로 가입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간의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스크리닝이라 합니다. 시그널링, 그래서 신호 보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는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골라내기 이렇게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정보가 있는 쪽인가 정보가 없는 쪽인가 그 주체를 잘 보셔야 돼. 정보가 있는 쪽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신호 발송, 신호 보내기라고 그러고, 정보가 없는 쪽에서 누가 괜찮은 사람일까 이거를 파악하는 것을 스크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거기 한번 보시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 이런 사람은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뭐 기업이라 할까요? 이렇게. 그럼 정보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야. 또 잘못 뽑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거를 시그널링, 이렇게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보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걸 스크리닝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스크리닝. 네, 이렇게 선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시죠. 정보가 있는에 동그라미 잘 치시고요. 자신의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행위, 그게 시그널링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볼까요? 자, 16장에서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 고급품이라는 신호를 잠재 고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광고비 지출하는 거. 이해되세요?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 야, 저 광고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이렇게 비싼 광고비 낼 정도로 자신 있고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봤었죠?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거야. 다음 19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자신이 유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위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졸업장, 학위 이런 거요.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링이야. 아니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사실은 뭐 능력만 있으면 되긴 하는 건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력이라는 자기가 해낸 성과가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학교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왔다, 비슷한 등록금이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의 이력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두 번째는 그만큼 돈을 내면서까지 갈 만한 유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그널링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신호 발송과 관련한 신호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시그널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신호 발송 효과가 만약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성공을 위한 신호 발송 효과가 성공을 위해서는 신호가 성공되기 위한 조건은 자, 우리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신호 보내기에 반드시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코스트가 들어야 돼요. 신호에 적절한 코스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용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설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만약에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 그냥 IQ 300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야. 아무도 안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너무 쉬워. 그냥 비용도 안 들고. 그럼 너도 나도 다 이거 졸업장 따고 광고비 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신호 보내기에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신호를 보내려 할 것이고, 신호 보내기 행위는 모든 사람이 다 신호 보낸다? 의미가 없잖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이유로 효과적인 신호 보내기를 위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품질이 좋은 상품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신호보내기 비용이 낮거나 더 큰 이득을 얻어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자라든가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능력자보다 고능력자가 코스트가 더 작아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능력자나 저능력자나 비용이 똑같게 되거나 이득이 없으면 누가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앞에 사례를 통해서 광고의 경우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 자, 거기 보니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광고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했을 때 이득은 굿 퀄리티를 가진 기업이 이득이 더 커요. 그래서 고비용의 광고에 따른 이득은 굿 상품이 더 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어요? 양질의 상품을 한번 소비해본 고객들은 그걸 딱 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반복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어들이는데 광고로 끌어들이고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구매 자신 이렇게. 아니 광고를 했는데 이 상품이 꽂았어. 그럼 소비자들이 딱 써보긴 할 거야. 처음에 들어오긴 할 거야. 뭐야 이렇게. 알바를 써가지고 뭐 블로그 해가지고 어떻게 음식점에 광고를 했어.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맛집이래 해서 갔어. 먹어봤어. 이게 맛집이야? 요즘 이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의 입맛 취향들 수준도 되게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맛집이야? 다시는 안 가죠. 그러니까 한 번 광고비 쏟아붓는데 그걸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작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살펴보시고 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서 쉽게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래서 유능한 학생일수록 신호보내기 비용을 지출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요. 고용주들도 그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졸업장을 탔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뭐 학위를 받는다거나 뭐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되면 뭐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이런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뭐 여기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경험을 쌓고 이력서에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저는 가수입니다. 뭐 가수가 이제 뭐 딱 이렇게 뭐 가수 돼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어떤 좋은 메이저 어떤 그룹사에서 뭔가 가수 데뷔를 했다. 그럼 그런 데서 손해볼 짓을 물론 백으로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손해볼 짓은 잘 안 하니까 많은 트레이닝과 검증된 거기서 사내에서 검증이 됐겠지? 그걸 믿고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봅시다. 우리 주변은 이와 같은 신호 보내기로 만연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잡지 광고에서 종종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듯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잡지 광고 하는 데서 왜 갑자기 TV에서 보셨듯이 TV 광고가 되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비싼 신호보내기 TV 광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양질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수업료가 비싼 인류 미국의 막 비싼 수업료 비싼 대학에 거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이력서에 꼭 그걸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록금 내면서 다녔고요. 입학하기도 까다로운데 또 제가 이 정도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는요. 이렇게 스크리닝 통해서 골라내기라는 방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 가볼게요.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정보가 있는 쪽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보내는 것이고, 자 538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골라내기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파는 사람에게 자 그 차를 정비공에게 보여서 점검받자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차를 팔어. 내 차가 똥차인데 하면서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야, 그 내가 아는 정비공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정 좀 받아볼까? 그럼 이거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아, 그래요. 자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라고 해주세요.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우리 신뢰관계가 자꾸 이렇게 변명거리를 내놓는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점검을 이렇게 직접 하도록 할 때 거부하면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정비공에게 점검을 요구하게 되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오케이.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례 세 번째 달랑 볼게요. 자동차 보험을 파는 보험사 입장에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사고가 잘 안 나니까 보험료를 낮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누가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고 막 운전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지. 과거에 사고 기록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고가 자신에 의한 부주의한 막 운전해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현실은 당연히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 적용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연한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거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러 볼까요? 이 경우 보험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아니면 보험 상품을,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해요. 아,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거기 볼게요. 어떤 보험 상품은요, 보험료가 높아. 근데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높은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혜택은 전액 보상.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상품은 또 있냐면 거기 보시면 보험료는 낮아요. 낮은 보험료를 냅니다. 낮은 보험료.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0를 공제하는 조건, 디덕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너도 부담해. 그렇게 해요. 기초공제라고 해요. 일정 부분은 기초공제해서 부분 보상 이렇게 해요. 한다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는 알잖아.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위험한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맨날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어? 전액 보상을 해야지. 대신 보험료는 높더라도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누가 선택하냐면 위험한 사고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운전자가 가입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신호로서의 선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보조해주는 방법 중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보조해줄 수 있고, 현물로, 아니면 현물로 물건을 사서 쌀 같은 걸 직접, 우유 같은 걸 직접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 보조. 아니면 이제 가격 할인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그치, 여러분. 어느 정도 연인 사이에도 기념일 챙기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여러분 막 결혼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야 할 때 막 이렇게 무슨 뭐 구두, 가방 뭐 이렇게 뭐 해서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싫어해요, 받는 사람이. 뭐야, 나는 이제 구두는 싫고 딴 걸 줘. 옷이 좋은데 구두를 주니까 고마워 하지만 그 안에 뭐 하필 왜 이렇게 된다고요. 또 사이즈나 색깔이 맞지도 않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 돈이 최고예요, 돈이.
달러나 원화 이런 걸로 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건 이제 익숙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연인 사이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얼마 만난지도 않은 사람끼리 이제 기념일 챙기다 할 때 야, 여기 돈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주면 좀 약간 그렇잖아.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고 오래된 연인 사이에는 그냥 돈, 이게 내 마음대로, 왜 최고냐면 선택의 폭이 많다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선택의 폭이 커. 근데 현물로 보조해주면 그냥 그거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 물론 교환, 환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귀찮잖아요. 우리 책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뭘 줄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최고라니까. 선물을 줄 때 이 현금이 최고라니까. 자, 그런데 어차피 난 두 번째 줄 보면 그녀의 취향도 잘 몰라.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갖고 싶은 거 네가 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뭐야, 이야, 오히려 경제학적으로 더 좋은 거랬는데 왜 그래? 할 수 있지만 이 또 이제 기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물을 날 위해서 뭘 선물한 거야? 아직 박스를 개봉 안 했네. 어떤 선물을 골라줬을까? 내가 원하는 취향을 이 사람이 알 것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뭐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알아? 막 자꾸 물어봐.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알아?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알아? 자꾸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막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뭘 좋아했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고르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금 주는 게 가장 경제학적으로는 선택의 폭이 높으니까 가장 좋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랑에 대한 시그널의 역할이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골랐다라는 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퀴즈에서 둘이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신호 보내기의 역할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현금을 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나와 있듯이 선물을 주는 관행, 선물 주는 게 더 좋을 때는 어떤 경우다? 신호 보내기의 일종으로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래된 여자친구나 이제 결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학생이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오히려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아. 왜냐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현금 받았다 해서 이 자식이 나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도 하나의 시그널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와 정부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 정보 현상도 사실은 이렇게 정보가 있냐 없냐 또 대칭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것도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맨 마지막 째줄에 공공재, 불안전 경쟁, 또 빈곤과 같은 것도 시장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대칭 정보로 인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역선택이라든가 또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은 뭐야? 시장이 위축되잖아. 도덕적 해이는 뭐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거잖아. 이거 다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신호 보내기 하거나 시그널링 하거나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자체도 실패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실패한 요인이야. 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성과를 더 개선시킬 그런 여지가 있어요.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것이죠. 또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 아니, 시장이 망가졌다 해서 환자가 아파. 정부가 아주 뛰어난 의사야. 그 환자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야. 그러면 오히려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있지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복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일레이는 식구들이 심각한 가족의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제리는 식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족 이력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야? 역선택 문제지. 이해 가시죠? 그냥 개념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자, 조지는 사망에 대비해서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좋아하는 번지 점프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니, 생명보험에 가입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다치거나 막 생명이 위험하면 막 이렇게 조심조심 했는데 그냥 과감해진 거야. 과감. 보험에 가입한 이후 행동 자체가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다? 예, 맞아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진짜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막 조심조심 했는데 아니, 보험에 가입하니까 그냥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그냥 불 나면 보험사가 또 처리해 주겠지. 뭐 이러는 거지. 다음 3번. 자, 크레이머 보험사는 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건강검진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결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건 뭐다? 골라내기. 번역을 스크리닝 했는데 골라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웩슬러 박사는 자신이 저명한 의과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쵸? 병원에 가면 막 우리가 소위 서울대 의대 나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렇게 학위증을 환자 대기실에다가 숨겨놔도 되는데 학위증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 놓습니다. 왜 이럴까? 이거 시그널링이죠. 신호 보내기, 신호 발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정보경제학, 특히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치경제학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